네, 제 2강에 의해서 제 3강입니다. 제 3강.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캐즘에 대한 5단계 어떤 실용주의자들과 선각 수용자들의 사이에서 어떤 크랙이 생겨서 그 크랙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개의 고객군을 이 시간에 상강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혁신 수용자,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 수용자, 그 맨 앞에 부분,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그래프들은 맨 앞에 단계에 있었던 혁신 수용자, 이것을 이제 이노베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혁신 수용자. 혁신 수용자들이니까요. 이노베이터. 이 혁신 수용자들은 단지 새로운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하는 그 새로운 것들만 구매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 항상 새로운 것들만 구매하는 구매 고객들이죠. 구매 고객.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제일 먼저죠. 이 특징은 새로운 고객이지만 기술에 대한 호기심, 또 전문가들이에요. 소비자들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용해보는 소비자, 주로 개발자나 해당 분야 당사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개발자들이나 또는 해당 관련 기술 담당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혁신 수용자예요. 이노베이터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거기에 보면은 혁신 수용자 이노베이터스에서 try it 해보자. 이 기술적으로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기술 애호가들이다. 여기에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기술 애호가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그 전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그래프 중에서 한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봤을 때 3% 정도의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점유, 시장 점유.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약 3% 정도에 불과하면서 구매 의사 결정에 있어서 마케팅의 개입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구매 현상이에요. 여기는요, 무조건적 구매 현상입니다. 처음에 시도되는 사람이요. 그래서 어떤 마케팅과는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이 판매하려고는 마케팅하고는 관계가 없다. 혁신 수용자들은 이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선각 수용자, 일명 아까 말씀드렸던 얼리 어댑터들이에요. 선각 수용자. 아까 말씀드렸던 얼리 어댑터들입니다. 이 얼리 어댑터들의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혁신 제품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편익을 달성을 원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자신들의 위험을 감수합니다. 위험 감수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혁신 제품을 통해서 원하는 편익,
통한 보이시나요? 통한 편익을 달성하는 사람들. 소비군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이걸 얼리 어댑터라고 얘기한다. 다시 말하면 선각 수용자다. 그리고 이 집단 소비자들은요, 이 집단 소비자들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집단을 형성합니다. 마음에 드는 신제품을 대상으로 해요. 신제품 대상이고요. 마음에 드는 신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이 발견될 때마다 구매를 해요. 발견 시 구매를 합니다. 무조건적인 구매에 되죠. 먼저 그것을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그 어떤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꼭 새로운 것이 돼야 이것을 사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전체 고객의 아까는 3% 정도가 혁신 수용자였다면 전체 고객의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약 15%의 어떤 그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메이저 집단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채택되느냐의 그 어떤 혁신 제품의 잠재력 유무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고객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세 번째라면 네 번째, 여기 어느 제품으로 갈 때를 얘기하냐면 혁신 제품의 잠재력이요. 아까 그 혁신 제품의 잠재력으로 평가되기 위한 중요한 그 소비군입니다. 그래서 소비군, 다시 말하면 잠재력에 대한 유무를 평가하는 지점에 있어서의 정말 그 중요한 그 성각 수용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잠재력 그 유무, 혁신 제품의 어떤 그 제품의 잠재력 유무를 판가름한다는 그러한 우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고객군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전기 다수 사용자죠. 전기 다수 수용자가 되겠죠. 이거 뭐예요? Early majorities. 이 Early majority에는 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관심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용적 측면에 이 사람들 기술도 관심이 있고요, 기능도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보다는 실용주의의 제품 사용자들. 그래서 실용적 측면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실용주의의 제품 사용자들이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해요. 이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위험 감수를 안 합니다, 절대. 위험 감수를 하지 않고 다른 고객들을 통해서 제품의 효용 및 품질이 타인의 제품 후기를 중요시합니다.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인의 제품 후기를 많이 보고요.
어떤 그 제품의 품질이 검증되기를 희망합니다. 제품의 검증. 제품 검증이 완료된 것을 원해요. 보통은 전체 고객의 35% 정도를 차지하는 여기 되게 큰 시장입니다. 여기 15%고 3%였다면 전체 고객의 35%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시장이 됩니다. 이 시장에 들어야만 주류 시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시장이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 그래야 메인스트림 마켓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그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이 시장에 공략이 어려워요. 전기 다수자들한테 선각 수용자들이야 자기네들이 판단에 의해서 하지만 전기 다수 수용자들은 여러분들의 홍보 마케팅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아주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후기 다수 수용자 이 사람들은 다수 수용자들 오늘의 발표네요. 후기 다수 수용자 레이트 머저리티죠, 그죠? 레이트 머저리티 이 사람들은 혁신 제품이 확고한 그 표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홀드온이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뭐 레이트 마조리티라고 하지만 홀드온 조금 더 기다리자. 어떨 때까지 제품의 AS 기타 모든 기능과 성능이 필드 테스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혁신 제품이 확고한 표준으로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 구매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주도 면밀하죠. 어떤 확고한 표준 제품으로서 표준 제품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이 증명이 돼야만 삽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이 약 35% 정도 됩니다. 시장이 35%를 이 후기 다수 수용자들이 그 점유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지각 수용자가 있어요. 다섯 번째. 이 지각 수용자들을 이제 레가드라고 하는데요. 이 지각 수용자 애초에 생활 패턴을 조금 바꿀 의지가 없는 구매군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생활 패턴을 조금 이제 뭐 제품에 의해서 생활 패턴을 바꾸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이죠. 바꾸고 싶지 않다. 그냥 나는 있는 그것이 좋아라고 얘기하는 집단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여보려는 최소한 의지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제품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의견 청취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아예 배제합니다. 거기 좋다 나쁘다 그 제품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 의견도 듣고 싶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어떤 마케팅도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마케팅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의 시장 점유율은 약 15%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선물로 줘야 되겠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사다 줘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직접 갈 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5개 그 시장을 봤을 때 그 5개 집단의 성격이 확연히 다른 것을 그림으로 보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 5개 집단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별도의 시장임을 각각의 시장임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70%, 약 한 100%가 좀 넘긴 한데요. 70, 그죠? 70에 100, 한 3%인데 통계학적으로 나온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100%가 조금 넘거나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 수용자까지 5개 우리 집단을 보니까 너무 틀려요. 다릅니다. 그래서 5개 집단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별도의 시장임을 여러분들이 잘 의미를 부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얼리 어댑터하고요. 이 얼리 어댑터하고 얼리 모조리티 사이는 좀 여기엔 여기에 캐즘이 발생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캐즘이 발생하는 사이죠. 이 캐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책자나 여러분들의 그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홍보 마케팅과 기타 자금력에 기인한다고 봐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 자금 조달 및 어떤 공급 개념, 정책 자금에 관한 이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그 체계에 대한 이해, 정책 자금에 관한 이해,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고 정책 자금 융자는 어떻게 되는지, 또 기타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까지 요거 칠판 정리하고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 우리가 이제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도 건너고 캐즘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건너서 어떤 시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의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고 창업 기업입니다. 따라서 시간 정책 자금에 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체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체계라고 얘기할까요? 금융 지원 체계.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도 중소기업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체계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성공 전략으로 가는 그 이해를 하게 되고 전략을 또 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체계는 우선 금융기관을 주로 합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을 예로 들고요. 자,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있어요. 총액 한도 대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지원되고 어떤 것이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정부, 여기서 이제 옆에 정부가 있겠죠.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정부가 있을 거고요. 이 정부에서 자금 위탁을 받아서 금융기관으로 갑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자금 위탁을 받는 거죠. 여기도 자금 위탁을 받게 되죠. 이제 물론 좀 밑에는 일반 예금자도 있습니다. 예, 일반 예금자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 일반 예금자. 일반 예금자가 있고 여기 밑에 이제 중신공이라고 하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합쳐서 중진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도 뭐 재정자금이겠죠. 정부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 재정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체에서도 직접 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융기관 밑에 여기 중소기업이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예,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 정부에서 재정자금을 중진공에다가 자금 위탁을 합니다. 여기도요. 자금 위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금을 위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거기서 좀 집행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금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여기에 직접 대출을 해줘요. 은행처럼 직접 대출을 해줍니다. 은행과 같은 역할을 정부의 유관기관이죠. 정부 기업입니다. 합의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 밑에는 신용보증기관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신용보증기관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는 드릴 거예요. 제가 어디죠? 구글 클래스의 자료에 제가 담아 놓을 테니까 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적는 분이 있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는 저희가 다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정책자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되고 자료를 따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예금자들은 어때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잖아요. 이렇게 뭘 해요? 예금을 해서 금융기관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근데 금융기관은 어느 쪽으로 합니까? 중소기업에도 직접 대출 당연히 하겠죠. 그죠? 직접 대출합니다. 직접 대출이 아니라 보통 금융기관에서 우리는 대출 받는 걸로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중소기업이 여기에다 담보 제공도 하고요. 담보 제공해서 뭐를 해요? 이자도 여기다 냅니다. 은행에다 내는 게 아니라 뭐 이자도 하고 또 원금도 갚아 나가요. 어디다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보증 기관에서는 뭘로 해요? 여기는 담보가 신용이에요. 신용이라고 한다면 신용보증기관에서는 여러분들의 매출도 보게 되죠. 그래서 신용보증을 하게 되고 여기선 자금 위탁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하는데 중소기업이 어디로 가요? 일로 가겠죠. 금융기관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 대출을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금융기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는 여기 서로 신용보증을 합니다. 이렇게 신용을 보증을 해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요 여기 기술보증기금이라고 하는 데서 보증서를 띄워주면 여러분들이 그 보증서가 뭐예요? 신용보증으로 통해서 어디 금융기관에 가져가면 이제 여기서 대출을 이제 일으켜서 바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대출 금융기관에는 이제 직접 대출을 하고 그죠? 그렇게 중소기업에서 요청에 의해서 담보 제공, 이자 지급 이것도 담보 제공을 하죠. 이렇게 담보 제공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자금을 받게 되죠. 대략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은 이제 이런 방향을 하는데 대출 절차가 우선 여기 대출 절차는 어때요? 1차적으로 상담이 하죠. 대출 상담. 처음에 대출 상담을 하고 신용조사하고 신용을 조사하죠. 그 다음에 담보 물건에 대해서 어떤 설정이나 신용 보증을 하죠.
신용 보증을 하고 담보 물건이나 설정, 신용 보증을 하고 대출 계약을 하죠. 앉아야 되겠네요. 대출 계약. 그다음에 담보 설정, 최종 설정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대출 절차 이렇게 하고, 대출 실행하고 대출을 실행하고 여기서 사후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대출 절차를 일으켜지는데, 자,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금융기관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금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 그래서 요 라인을 이제 우리가 요 라인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 라인과 또 신용보증기관의 신용, 담보물건 없이 요 라인을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요거가 어떤 그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비춰지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요 안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담보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담보가 없어요. 담보가 없으면 그게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보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용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는데, 그 정책 자금들은 어떠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 잠깐 잠깐만요. 시간이 지금 예, 조금 지금 정확하게 시간이 됐는데요. 여기서 급하게 하는 것보다 다음 시간에 정책 자금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하면 지원 절차나 정책 자금의 융자, 신청 기업, 지원 기관, 요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어떤 자금은 어떻게 받는지, 어떤 자금의 제목이 어떤 제목이 있고, 어떤 분야의 자금을 지원해주고 대출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3강까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